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카를로 로벨리 지음. 12. 마들렌의 향기. 행복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하루하루의 주인인 사람은 말할 것이다. 나는 오늘을 살았다. 내일 하느님이 우리를 기다린다. 흐린 구름이 낀 수평선이든 햇살 맑은 아침이든 우리의 낡은 과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기억 하나 없이 쏜살 같은 시간이 주는 대로만 하게 될 것이다. 3권 29편.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시간의 본성과 관련해 우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실체인가? 하지만 이 세상은 실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서로 결합하는 사건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기원 후 1세기에 제작된 팔리어 불교 경서인 밀린다 왕문경에서 나가세나는 밀린다 왕의 질문에 답할 때 실체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다. 밀린다 왕이 현자 나가세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스승님? 스승이 대답했다. 저는 나가세나입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러나 나가세나는 그저 이름이고 호칭이고 표현이고 단순한 단어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왕은 그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화관하는 것이 놀라웠다. 만약 아무도 없다면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란 말인가요? 선행을 하며 사는 것은 누구인가요?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예술가도 없고 선도 악도 없다면 왕은 주체는 자율적인 존재여야 하고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 머리카락들은 나가세나의 것이잖아요, 스승님. 손톱이나 치아, 살, 뼈인가요? 이름은요? 감각과 지각, 의식은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현자 나가세나가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 중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왕은 대화에서 이긴 것 같아 보인다. 나가세나가 이 모든 것 중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이어야 하는데 이 다른 어떤 것은 주체인 나가세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자는 왕에 반대하는 논증을 제시하며 왕에게 마차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묻는다. 저 바퀴들이 마차인가요? 차축이 마차인가요? 멍에가 마차인가요? 부품들의 집합이 마차인가요? 왕은 확실히 마차는 모든 바퀴와 차축, 멍에 등이 모두 함께 모여 작동하고 우리와도 어떤 관계를 맺는 전체 관계망을 단지 언급할 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와 사건을 넘어서는 실체인 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나가세나의 승리다. 마차와 마찬가지로 나가세나라는 이름도 관계와 사건들의 총체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과정이자 사건들이며 구성물이고 공간과 시간 안에서 제한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인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의 정체성과 유일성의 기반은 무엇일까? 무엇이 내가 카를로이게 만들고 나의 분노와 꿈과 마찬가지로 내 머리카락과 내 손톱, 내 발이 나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인지하는 어제의 카를로와 내일의 카를로가 나 자신이라고 느끼게 하는 걸까? 우리 자아를 형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이 책의 논증에 특히 중요한 아래의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는 우리 각자를 세상에 대한 하나의 관점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풍부한 상관관계를 통해 우리 모두 각각에 반영된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성찰하고 받은 엄격하게 통합된 방식으로 정교하게 설명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우리 자아의 기초가 되는 두 번째 요소는 마차의 예와 똑같다. 우리는 세상을 성찰하면서 그것을 실체들로 조직화한다. 다시 말해,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결같고 안정적인 연속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세상을 그룹화하고 분류한다. 세상과의 상호작용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몽블랑이라 부르는 바위들을 모아 하나의 실체로 범주화하고 하나의 통합체로 간주한다. 세상에 선을 그어 부분들로 나누는데 경계를 설정하여 세상을 근사적으로 조각낸다. 우리의 신체 체계도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감각적 자극을 받고 계속해서 정보를 정교화하면서 행위를 만들어낸다. 이는 신경망을 통해 진행되는데 신경망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수정하면서 유입된 정보의 흐름을 예측하는 유연한 동역학계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신경망은 동역학계의 다소 안정적인 고정점과 입력 정보에 나타나는 반복 패턴을 연결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뇌에 관한 연구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물들은 개념들처럼 감각적인 입력 정보의 반복된 패턴과 이에 대한 연속적인 정교화 작업이 만들어낸 산물, 곧 신경 동역학계의 고정점이다. 사물들은 세상의 양상들의 결합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결합은 세상의 반복적인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우리와의 연관성에 따라 달라진다. 마차는 이런 것이다. 흉이 살아있었다면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발전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우리는 특히 다른 인간, 곧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과정들의 총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그룹화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회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아주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와 관련이 깊은 인간의 매듭들이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나는 내면적 성찰이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마 동료들과의 사이를 조절하려고 개발한 정신적인 회로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을 때일 것이다. 어린 시절 내가 생각하던 나 자신의 첫 이미지는 어머니가 보던 어린 꼬마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친구와 여인, 적들에게서 비친 우리의 모습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의 경험에서 주된 측면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데카르트에게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어쨌든 나는 이 개념에 대해 수긍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스스로를 주체라고 생각한 경험은 일차적인 경험이 아니다. 수많은 생각들에 기초한 복합적인 문화의 산물이다. 나의 일차적인 경험은 나 자신이 아닌 내 주위의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나 자신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부가적 특성을 지닌 인간임을 투영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인데 그 특성이란 진화를 통해 우리가 속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도록 수천 년 동안 발달해온 능력이다. 우리는 우리와 닮은 존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반영이다. 우리 자아를 세우는 세 번째 요소는 기억이다. 이는 아마도 근본적인 요소이기에 시간을 주체로 한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연속적인 순간들 속 독립된 프로세스들의 집합이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매 순간은 기억을 통해 세 겹짜리 특별한 끈으로 우리의 과거와 단단히 엮인다. 우리의 현재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떼져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역사이고 이야기거리다. 나는 소파에 들어누워 랩톱 컴퓨터의 자판에서
A를 두드리고 사라지는 찰나의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내게는 지금 쓰고 있는 문장의 흔적들로 가득 찬 내 생각들과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온화한 다정함과 청소년기의 여행들이 들어있다. 나의 뇌 속에는 이제까지 읽은 책들이 층층이 쌓여 있으며 사랑과 절망, 우정, 그동안 내가 쓴 글과 들은 이야기들,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 깊었던 얼굴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나는 1분 전에 자네 차를 따른 사람이다. 조금 전에 이 컴퓨터 자판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두드린 사람이다. 방금 전에 이 문장을 생각하고 지금은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가 존재할까? 나는 내 인생이 담긴 한 편의 장편 소설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형성하는 프로세스들은 도처에 깔려 있고 기억은 이 프로세스들을 함께 단단히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뇌의 작동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당신의 뇌는 타임머신이다 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뇌가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을 하는 수많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의 가교를 마련했다. 넓은 의미에서 뇌는 과거의 기억을 수집해 지속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은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부터 아주 긴 시간 간격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시간 간격의 스펙트럼에 작용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물건을 던지면 우리 손은 민첩하게 잠시 후 물체가 날아올 곳으로 움직여 잡을 것이다. 뇌는 과거의 기억을 이용해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물체의 미래의 위치를 신속하게 계산한다. 좀 더 긴 시간 간격으로 우리는 씨앗을 심어 곡식이 자라나게 할 것이다. 혹은 과학 연구에 투자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기술과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생존의 기회를 늘리는데 진화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뇌 구조를 선택해 왔다.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의 결과물이다.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이 선택이 우리 정신 구조의 핵심이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는 시간의 흐름인 것이다. 우리 신경계의 배선 구조를 보면 움직임을 즉시 알아채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다. 물체가 한 장소에서 나타나 금방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뇌는 이 두 위치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두 신호를 받지 못한다. 움직이는 무언가와 관련된 하나의 신호만 감지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유한한 시간 동안 작용하는 계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현재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되는 어떤 것이다. 우리 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확장은 기간의 인지로 축약된다. 고백서 제11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의 시간 인지 능력에 대한 명석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과거는 지난 것이라 더 이상 없고 미래는 앞으로 와야 할 것이라 이것 역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현재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현재에만 있다면 그것은 정의상 순간적인 것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을 인식할 수 있는지 혹은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자문했다. 우리가 언제나 현재만 있다면 어떻게 과거에 관해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까? 지금 이곳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다. 과거와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린 결론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으로 시간을 재고 있는 것이다. 내 머리가 시간이 객관적인 것이라고 우기도록 하면 안 된다. 나는 시간을 측정할 때마다 내 머릿속의 현재에서 무엇인가를 측정하고 있다. 시간이 이렇지 않다면 나도 시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처음 언뜻 본 것보다는 훨씬 그럴듯한 개념이다. 우리가 시계로 기간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기간은 서로 다른 두 순간의 시계를 봐야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순간에 있지 두 순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속에서 현재만 본다. 과거의 흔적이라고 해석되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과거의 흔적을 보는 것과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차이의 근원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일이 내면적이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그것은 내면의 일부이며 뇌에 남은 과거의 흔적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은 무척 아름답다. 그는 음악의 힘을 빌었다. 우리가 어떤 찬가를 들을 때 하나의 소리는 이전과 이후의 소리들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다. 이처럼 음악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의 한순간만 포착한다면 어떻게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인지력이 기억과 예측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찬가와 노래는 우리에게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지는 무엇인가와 함께 통합된 형태로 우리 머릿속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음악은 시간이다. 우리의 머리에 기억과 예측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현재에 있는 시간이다. 시간이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기독교 사상에서 지배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1277년 파리의 주교 에티엔트 땅피에가 이단이라고 명시한 명제 중 하나가 되었다. 땅피에 주교의 이단 목록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해석하면 현실이 아닌 정신 속에서만 시대와 시간의 존재가 있다는 주장은 이단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내 책도 이단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속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기독교는 유연성이 있으니. 자신이 내면에서 발견한 과거 흔적들의 존재는 바깥 세상의 실제적인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 일을 제기하기 쉬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4세기 오컴의 윌리엄은 자신의 책 자연 철학에서 인간은 하늘의 움직임과 스스로의 움직임을 모두 관찰하므로 본인과 세상의 공존을 통해 시간을 인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 세기 뒤 에드문드 후설은 물리적 시간과 시간에 대한 내적 인지의 구분에 대한 주장을 평을 쳤다. 쓸데없이 이상주의의 골짜기에 빠져들고 싶지 않았던 건전한 자연주의자에게는 전자, 물리적 세계가 먼저이고 후자, 의식은 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물리학이 우리에게 우리 외부의 시간의 흐름이 실제하고 보편적이며 우리의 직감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한 완전히 합리적인 반대가 된다. 그런데 물리학이 대신 이러한 시간이 실제의 기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무시하고 시간의 참된 본질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이데거는 후설의 행적에 대해 이런 글을 썼다. 시간은 인간의 척도 내에서만 시각화된다. 하이데거에게도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고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 인간이 전념하는 일을 위한 시간이다. 물론 하이데거가 관심을 둔 것은 존재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점뿐이지만 결국 시간의 내적 의식이 존재의 지평임을 확인하게 된다. 시간이 주체에게 고유한 것이라는 직관은 주체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실제에 대해 말하고 연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전한 자연주의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의 오성과 직관이 뇌가 작동하는 제한적인 방식에 의해 근본적으로 걸러진다고 동시에 인정하더라도 그러하다. 뇌는 결국 외부 세상과 우리 마음의 작동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실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은 뇌의 작용이다. 우리가 이러한 작용을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은 뇌 전체가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에 남겨진 과거의 흔적들의 기초에서 작용된다는 뜻이다. 시냅스는 수천 개씩 계속 만들어지지만 특별히 잠자는 동안 과거에 우리 신경계에 작용하던 흔적에 대한 희미한 생각만 남겨두고 사라진다.
희미한 이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눈이 매 순간 수백만 가지의 세부 사항들을 보고 있어도 우리의 기억에는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분명히 세상을 담고 있다. 끝없는 세상들. 이 끝없는 세상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초반부에서 어린 마리셀이 매일 아침 알 수 없는 심연에서 거품처럼 의식이 떠오르는 어지러운 순간에 당황하여 재발견하는 세상이다. 나중에 마들렌의 맛이 그에게 콩불의 마을의 향기를 되살리게 했을 때 방대한 땅을 열어준 세상이다. 프루스트는 이 거대한 세상을 3,000장이나 되는 자신의 대작에 하나의 지도로 서서히 풀어놓았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소설은 세상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기억 속에만 있는 이야기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마들렌 향기부터 마지막 편인 되찾은 시간을 마지막 단어 시간에 이르기까지 마르셀의 뇌 시냅시스에 들어있는 무질서하고 미세한 풍경들만 가득한 책이다. 그 속에서 몇 센티미터 안 되는 그 회색 사각형들 속에서 프루스트는 경계 없는 공간과 현실적이지 않은 미세한 것들의 무리, 향기, 생각, 감각, 성찰, 고민, 색상, 물체, 이름, 시선, 감정들을 발견한다. 이 모든 것이 마르셀의 귀 사이, 뇌의 주름 속에 들어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이다. 저 안에 우리 내면의 신경에 남아있는 그토록 중요한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 곳에 시간의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 프루스트의 자신의 첫 책에 현실은 오직 기억 속에 형성된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확고부동했다. 그리고 기억은 흔적들의 총체이자 세상의 무질서와 앞서 본 짧은 방정식의 간접적 산물이다. 그 방정식은 세상의 상태가 과거에는 특별한 구성이었으며 그 때문에 흔적도 남았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데 우리는 포함한 아마 아주 드문 부분계와 관련되어 있기에 특별한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다. 우리의 눈 뒤쪽에 있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20cm 영역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다. 또한 우리는 선이다. 이 혼란스럽고 거대한 우주의 조금 특별한 모퉁이에서 세상의 일들이 뒤섞이면서 남긴 흔적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엔트로피를 성장시키도록 맞춰진 그 흔적들이 만들어낸 선들이다. 이 공간, 즉 앞날을 예측하려는 우리의 연속적인 과정과 결합된 기억이 시간을 시간으로, 우리를 우리로 느끼게 하는 원천이다. 우리가 내적 성찰을 통해 공간이나 물질이 없는 곳에서 존재하는 일은 상상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속한 물리계가 나머지 세상과 특별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흔적을 남기며 물리적 실체인 우리가 기억과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예측은 사소하지만 귀중한 시간에 대한 관점을 갖게 해준다. 시간은 우리를 세상의 일부와 접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시간은 본질적으로 기억과 예측으로 만들어진 뇌를 가진 인간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형식이며 우리 정체성의 원천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원천이기도 하다. 부처는 수백만 명의 인간들이 그들 삶의 근간으로 여겼던 것들을 몇 가지 격언으로 요약했다. 출생이 고통이고, 노화가 고통이고, 질병이 고통이고, 죽음이 고통이고, 우리가 증오하는 것들이 고통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단절이 고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갖게 되고 그것에 집착했다가 결국은 잃게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어떤 것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끝나기 때문에 고통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과거에 혹은 미래에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예측 속에 있다. 우리는 영원불멸을 갈망하고 시간의 흐름에 고통스러워한다. 시간은 고통이다.
이것이 시간이다. 이런 특성이 우리를 매혹시키며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어쩌면 이런 고통스러운 측면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 책을 손에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시간은 세상의 일시적인 구조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일시적인 변동일 뿐이면서도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라는 소중한 존재를 선물하고 우리 고통의 근원인 영혼에 대한 허무한 환상을 만들게 한다. 슈트라우스의 음악과 호프만 스탈의 글은 시간을 좀 씁쓸하게 노래한다. 한 소녀를 기억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는 어린 래시였는데 언젠가 나이든 여인이 되려나? 신이 그러기를 원한다면 왜 내게 그것을 보게 하는 걸까? 왜 내게 감추지 않은 걸까? 완전한 신비, 아주 깊은 신비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물의 나약함을 느낀다. 내 마음 속에서는 벌써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진다. 우리가 잡으려 하는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모든 것이 안개와 꿈처럼 사라진다. 시간은 이상한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만다. 시간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우리 안에도 있다. 시간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들어온다. 거울을 통해 들어오고 내 사원들을 통해 흐른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로 조용히 모래시계처럼 흐른다. 아, 땡, 땡. 때때로 나는 시간이 냉혹하게 흐르는 것을 느낀다. 때때로 한밤중에 일어나 모든 시계를 멈춘다.